아빠, 나 합격했어. 아빠, 왜 여기 없어? 아빠 약속은 지켰어. 나 합격했어. 교복 치마가 빗물에 젖어 검게 변한 소녀가 추모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작은 추모관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사람보다 빗소리가 더 큰 이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태식, 한때 재계의 전설로 불렸던 남자였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늙은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도 영정 사진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1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도윤의 사진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뒤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소녀는 태식의 시선을 느끼자 급히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추모관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메모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아빠, 나 약속 지켰어. 그리고 옆에는 작은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휴대폰 문자 출력본이었습니다. 대학교 합격을 축하합니다. 수험생 서가은 그 이름을 본 순간 태식은 처음으로 아들 도윤의 죽음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벽을 긁고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이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거의 먹지도 않는 죽을 한 숟갈 뜨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젯밤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이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비서실장 윤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가은, 그 학생을 찾아. 오늘 안에 조용히. 전화를 끊고도 손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끼어들 자격이 있나? 혹시 착각이면 어쩌지? 하지만 그 메모지의 글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빠 약속은 지켰어. 아들이 남긴 혈육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윤경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확인 중입니다. 다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태식은 침대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 와서 손녀를 마주할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종이를 바라보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태식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가은, 고3, 거주 재개발 예정지 반지하, 동거인 외조모 오미경, 모 서지연 5년 전 지병으로 사망. 그는 종이를 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한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식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 그 아이 이름이 그는 아들의 연인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기억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를, 그 여자가 낳은 손녀를 그는 외면했던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가은의 하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신문 정리, 학교 수업, 저녁 마트 시식 알바, 밤에는 모의고사 오답 노트.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었고 생활비 부족으로 급식조차 신청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태식은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결석 없음. 생활비 부족으로 급식 미신청.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도윤아, 너 혼자 이런 길을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외면한 12년 동안 손녀는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고 대학에 합격해 아버지 영정 앞에서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멀리서라도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그는 회장차가 아닌 오래된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비로 가는 길은 늘 조용한 법이니까요. 화려한 명함도 수행원도 그 어떤 권위도 필요 없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외침소리와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태식은 평생 시장에서 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마트 배송도 비서도 수행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멸치 한 줌 앞에서 서성이던 그는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요? 상인은 그의 낡은 점퍼를 보고 별 생각 없이 값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식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가격을 모르는 게 죄였구나. 평생 숫자로만 세상을 봤던 그가 정작 사람들이 사는 진짜 값을 몰랐던 것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가은이 산다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였습니다. 간판은 발에 있었고 골목은 좁았으며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허리가 굽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오미경이었습니다. 약봉지와 영수증을 가지런히 놓고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약값이 또 올랐네 혼잣말이 창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태식은 그 장면을 보고도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여기에 설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교복 치마가 젖은 채 뛰어오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서가은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모습이 멀리서도 선명했습니다. 태식은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녀의 얼굴을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현관 도어락 소리가 울리고 하이힐 발걸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식의 집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동생 장미자와 그 아들 장준호였습니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몸은 괜찮아? 미자가 밝은 척 말을 건넸지만 태식은 대답 대신 물 한 잔만 마셨습니다. 준호가 슬쩍 말을 얹었습니다. 삼촌 요즘 주식도 불안하고 사업이 잠깐 숨이 막혀서요. 가족끼리. 그때 태식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한 단어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미자가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오빠, 그냥 혹시 오빠가 뭘 정리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미자는 잠깐 흔들리다가 곧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오빠, 우리가 남이야? 오빠 일 우리도 알아야지. 태식은 물컵을 내려놓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정리한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손대지 마라.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미자와 준호가 나간 뒤 윤경수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회장님, 가족 쪽에서 눈치를 챈 듯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태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녀를 찾는 길에는 사람의 욕심이라는 비가 함께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노리는 시선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뜯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윤경수가 두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맨 위에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확률 99.8%. 태식의 목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12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이 이제야 종이 한 장으로 그의 앞에 놓인 것입니다. 손녀였습니다. 아들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윤경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공개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먼저 마음이 필요합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회장이 아니라 그저 늙은 아비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돈으로 문을 열면 또 닫힐 테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자도 준호도 봉투가 존재한다는 냄새를 맡고 말았습니다. 회사 안팎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누군가를 찾고 있다더라.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던데. 욕심은 소문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법입니다. 태식은 서류를 금고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좁은 골목에 종이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와 준호는 가은에게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할머니 오미경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돈이 아니라 말과 서류였습니다. 어머님, 괜히 힘들게 살지 마시고 이거 사인만 하시면 지원이 들어갈 거예요. 미자가 부드러운 척 말했습니다. 오미경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원이요? 애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말을 바꿨습니다. 저희도 가족이니까요. 도움 드리자는 겁니다. 오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면 왜 지금 오셨소? 아이 엄마 아플 때는, 아이가 밤새 올 때는 왜 아무도 없었소? 미자의 미소가 금이 갔습니다. 어머님, 말 조심하셔야. 그때 오미경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인생은 서류로 재지 마시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미자와 준호는 얼굴이 굳은 채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첫 단추부터 어긋난 것입니다. 그날 밤 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때문에.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욕심은 원래 그렇게 오는 거다. 하지만 가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탐욕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결국 가은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행원도 카메라도 명함도 없었습니다. 서가은 학생, 아니 가은아. 나는 장태식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가은은 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TV에 자주 나오시잖아요.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태식이 숨을 골랐습니다. 내 아버지 장도윤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가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오셨어요? 근데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태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 위로 가은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빠가 사고 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병원 복도에서 엄마가 손을 덜덜 떨었어요. 가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때 아빠 폰에 저장된 번호가 있었거든요. 아버지라고. 저 전화했어요. 도와달라고. 아니, 돈이 아니라 제발 한 번만 어른이 되어달라고.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는 연결이 안 됐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날 밤 세상에 기댈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은은 태식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댈 곳이 없었던 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태식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밤이 있었구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은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자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할머니는 아파요. 그걸 아시면 됐어요. 가은이 떠난 뒤 태식은 컵을 잡은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회장으로 사과하지 않겠다고, 사람으로 내려가겠다고 말입니다. 시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손님들의 흥정, 비닐봉지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태식은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이번엔 비서도 없고 카드도 없고 스스로 봉투를 들었습니다. 소고기국거리, 무, 달걀, 가은이 좋아할 만한 김을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자꾸 넘어질 뻔했습니다. 계단이 좁았고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이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똑똑. 문이 열리고 오미경이 나왔습니다. 누구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태식입니다. 변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밥 한 끼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짧고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오미경은 한참을 보다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말로는 다들 잘해요. 손으로 보여요. 그 말에 태식은 고개를 한 번 더 숙였습니다. 오미경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냄비 부딪히는 소리와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식은 서툴게 요리를 했습니다. 간이 맞지 않아 다시 넣고 팔을 썰다 손가락을 베일 뻔도 했습니다. 평생 남이 차려준 밥만 먹던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을 때 가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 하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밥 먹자. 그것만은 내가 할게. 숟가락이 처음으로 움직이는 순간 태식은 알았습니다. 이 집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따뜻한 오전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집안에는 잔잔한 소리만 흘렀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사람의 얼굴을 바꿨습니다. 태식은 회사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오미경의 병원 진료를 같이 다니고 가은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학교 앞에서 비 맞을까 우산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미자와 준호는 더 이상 이 집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리로도 말로도 이 집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태식이 선택한 건 유산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 선택 앞에서 욕심은 무력했습니다. 어느 날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가은은 작은 비닐봉지를 태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툭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봉지 안에는 10,000원짜리 검은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이 당황했습니다. 이걸 왜 가은이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시잖아요. 추우면 더 떨리니까. 태식은 장갑을 끼며 웃다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고맙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가은이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은 아직 저한텐 좀 어려워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나는 옆에만 있을게. 가은은 한숨을 내쉬듯 웃었습니다. 대신요. 할머니 약 타는 날은 꼭 같이 가요. 약값 계산도 직접 하시고요. 태식은 장갑 낀 손으로 가은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까지 가방쯤이야. 내가 왕년엔 쌀가마도 장난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가은이 피식 웃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잠깐, 아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가은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람소리가 살짝 불어왔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숨이 찬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봄은 태식에게 처음으로 용서가 시작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장갑을 낀 두 손이 따뜻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온기였습니다.